이 수술 성공하면 100억 드리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골든 게이트 메디컬 센터의 새벽 3시.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혈흔으로 얼룩진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이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17살 딸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두개골 골절, 뇌내출혈, 성공 확률 5%.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100억을 준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그때 구석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29살 한국계 여성 의사 박서연이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악몽은 3시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빅토리아 스털링은 딸 올리비아와 함께 캘리포니아 해안가로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AI 기업가였지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딸과 보내는 이 시간만큼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어머니를 쏙 빼닮은 밝은 성격의 17살 소녀였어요.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시간을 가장 좋아했죠. 특히 이렇게 둘만의 드라이브는 그녀에게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 노래 진짜 좋지 않아? 요즘 완전 핫한 거야. 올리비아가 차 안에서 신나게 몸을 흔들며 최신 팝송을 틀었어요. 빅토리아는 딸의 환한 미소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 올라갔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사업 성공보다 값진 보물이었거든요. 빅토리아의 가슴 한편에는 늘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로 바빠서 올리비아와 보내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오늘만큼은 딸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8시경 그들은 유명한 해안가 레스토랑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올리비아는 어머니에게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쏟아냈고 빅토리아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평소 바쁜 일정 때문에 놓쳤던 딸의 일상들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엄마, 다음 주에 학교에서 연극 발표회 있어. 꼭 와줄 수 있어? 빅토리아의 마음이 쿵 하고 아팠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놓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이지. 엄마가 어떻게 그걸 놓칠 수 있겠니? 올리비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시간은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비교적 한산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올리비아는 뒷좌석에서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최고였어, 엄마. 빅토리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딸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나도야.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이런 시간 가지자. 정말? 진짜야? 당연하지. 그것이 어머니와 딸이 나눈 마지막 평범한 대화였어요. 고속도로 2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대형 트럭. 트럭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빅토리아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던 차가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순간 빅토리아의 세상이 돌기 시작했어요. 차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3번 굴렀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나는 소리, 철판이 구겨지는 소리, 그리고 올리비아의 비명소리가 빅토리아의 귓속을 찢었어요.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어요. 빅토리아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올리비아였어요. 운전석에서 고개를 돌려 뒤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올리비아는 의식을 잃은 채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머리뿐만 아니라 목 부분에서도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정신 차려. 빅토리아는 자신의 부상은 잊은 채 딸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올리비아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호흡만 거칠게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빅토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라는 걸. 다행히 목격자가 있었어요. 뒤따라오던 차의 운전자가 즉시 911에 신고했고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올리비아를 구급차에 옮겼어요. 빅토리아도 함께 탔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처보다 딸의 상태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상태가 어떤가요? 빅토리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으로선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병원에 도착하면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은 차갑고 건조했어요. 하지만 빅토리아는 그들의 표정에서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인 골든게이트 메디컬 센터까지는 20분이 걸렸어요. 빅토리아에게는 2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올리비아의 생명 징후는 계속 불안정했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빅토리아는 딸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이렇게 무력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의료진들이 올리비아를 둘러싸고 각종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CT 촬영, MRI, 혈액 검사, 엑스레이까지. 빅토리아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얀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빅토리아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수백억 규모의 사업 결정을 내릴 때도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어요. 딸의 생명 앞에서는 그 모든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담당 의사가 나타났어요. 리차드 헤이든 박사, 이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본 순간 빅토리아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헤이든 박사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해온 그였지만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늘 안 좋은 소식이 따라왔습니다. 스털링 부인, 따로 얘기 좀 하시죠. 그들은 조용한 상담실로 이동했어요. 헤이든 박사는 엑스레이 필름과 CT 스캔 결과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빅토리아의 눈에는 검은 반점들과 흰 선들만 보일 뿐이었어요. 따님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빅토리아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두개골 다발성 골절이 발생했고 뇌내출혈도 진행되고 있어요. 게다가 경추 2번과 3번 척추에도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빅토리아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심각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빅토리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헤이든 박사가 말을 멈췄어요. 오랜 경험으로도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몇 시간 안에 뇌압이 치명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군요. 빅토리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네. 빅토리아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수술하면 살 수 있나요? 헤이든 박사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수술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성공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 성공한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5%라는 숫자가 빅토리아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0%보다는 나았습니다. 수술해주세요.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빅토리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무릎을 꿇고라도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이든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도 수술은 더 큰 대학병원에서 해야 해요.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그 사이에 빅토리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답답함과 절망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수술이에요. 그리고 환자분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고 실패했을 때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그때 빅토리아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명성과 재력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걸. 의료진들이 실패했을 때의 후폭풍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빅토리아의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들은 따가웠죠.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AI 여왕, 실리콘밸리의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이럴 때는 오히려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몇 명의 다른 의사들이 상담실로 들어왔어요. 모두 이 병원의 베테랑 의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어요. 스털링 부인,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봤는데 신경외과 부과장인 톰슨 박사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로서는 손을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빅토리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빅토리아가 일어나 외쳤어요. 평소에 냉정하고 이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잃을까봐 두려운 한 어머니의 모습일 뿐이었어요. 이 수술 성공하면 100억 드리겠습니다. 상담실이 조용해졌어요. 1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모든 의사들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수술이라서. 헤이든 박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의사 생활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빅토리아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없었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무력했어요. 딸의 생명이 시시각각 위험해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도 딸 하나 살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이렇게 절망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빅토리아는 응급실 복도로 향했어요. 올리비아가 누워있는 응급실 침대 앞에서 서 있으니 주변의 의료진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유명인이었거든요. 빅토리아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 감긴 하얀 붕대 사이로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어요. 올리비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올리비아는 반응이 없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거친 숨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응급실 한편에서는 의사들이 모여 조용히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빅토리아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과 함께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헤이든 박사가 다른 의사들에게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고개를 저으며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른 의사들도 하나같이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그들의 입모양을 읽으려 애썼어요.
너무 위험해, 불가능해 같은 단어들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빅토리아가 의사들에게 다가갔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들, 제발 한 번만 더 고려해 주세요. 의사들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모두들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인, 정말 죄송하지만 100억입니다. 빅토리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1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수술을 해주시든 상관없어요. 응급실이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들까지도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0억이라는 금액은 의료진들에게도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부인,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레지던트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환자분의 상태가 정말 심각해서 성공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럼 5%라도 있지 않나요? 빅토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0%와 5%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발 시도라도 해주세요. 톰슨 부과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패했을 때의 후폭풍이 걱정됩니다. 빅토리아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건 수술의 어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실패했을 때 감당해야 할 책임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서류든 뭐든 다 써드릴게요. 빅토리아가 간절히 말했어요. 실패해도 절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약속할게요. 하지만 의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부인, 이해해 주세요. 정말 위험한 수술이에요. 헤이든 박사가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두개골을 열어야 하고 뇌출혈을 멈춰야 하고 경추 손상도 치료해야 해요. 한 번에 3가지 대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빅토리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딸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더욱 실감났습니다. 그럼 다른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빅토리아가 소리쳤어요.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다른 병원에 연락해서 부인, 이 상태로는 이송도 위험해요. 간호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헬기로 옮기는 것도 진동 때문에 뇌압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빅토리아는 절망했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빅토리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응급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의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던 그녀였지만 딸 앞에서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술 성공하면 100억 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의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들, 의사들, 심지어 다른 환자 가족들까지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응급실을 감쌌습니다. 빅토리아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렇게 무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줘도 딸 하나 살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상태는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어요. 뇌압이 올라가면서 생명이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응급실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어요. 구석 의자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의사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29살의 한국계 여성 의사 박서연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어요.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빅토리아의 눈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번졌어요. 응급실의 모든 시선이 박서연에게 집중됐어요. 29살의 작은 체구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5년차 신경외과 레지던트였던 박서연은 평소에도 조용한 편이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말없는 천재라고 불렸죠. 박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중력이 극도로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였거든요.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박 의사. 헤이든 박사가 급하게 그녀를 불렀어요. 얼굴에는 걱정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른 의사들도 하나둘씩 박서연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이건 장난이 아니야. 톰슨 부과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5% 확률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95%는 실패한다는 얘기야. 박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그 확률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박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5%라도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박서연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12살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 병원에서 의사들이 포기했을 때의 그 절망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희망이 1%라도 있다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그때 아버지를 수술한 김 선생님이 했던 말이었어요. 박서연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 그녀의 신념이 되어 있었어요. 박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기 침대에 누워있는 올리비아가 어린 시절의 자신과 겹쳐 보였습니다. 무력한 가족, 포기하는 의사들, 그리고 사라져가는 희망.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빅토리아가 박서연에게 다가왔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나요? 박서연은 빅토리아의 떨리는 손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간절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잃었을 때도 이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약속은 드릴 수 없어요. 박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게요. 빅토리아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의사들은 달랐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헤이든 박사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박 의사, 당신이 실패하면 이 병원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 언론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 젊은 인턴 의사도 끼어들었어요. 서연 선배, 너무 위험해요. 이런 큰 수술은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이 해야지. 박서연의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모두들 그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저는 의사예요.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의사의 첫 번째 의무가 뭔지 아시죠? 환자를 살리는 거예요. 성공 확률이나 사회적 지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응급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서연의 말에 힘이 있었거든요. 올리비아 양은 17살이에요. 아직 살아야 할 인생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박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저는 수술하겠어요. 혼자서라도요. 헤이든 박사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박서연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고집이 세네요.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혼자는 안 됩니다. 제가 함께 들어가겠어요.
박서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교수님, 30년 의사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수술이 될 테지만 당신 혼자 보낼 수는 없어요. 톰슨 부과장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취과도 준비해야겠네요. 이런 대수술에는 최고의 마취과 의사가 필요해요. 갑자기 응급실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이 수술실을 준비하러 뛰어다니고 의료진들이 각자의 역할을 점검했습니다. 박서연은 올리비아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창백한 얼굴의 소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올리비아, 꼭 살려줄게. 약속해. 박서연의 손이 올리비아의 차가운 손을 살짝 만졌어요.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흘렀습니다. 생명의 온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수술실로 향하기 전 박서연은 마지막으로 CT 스캔과 MRI 결과를 점검했어요. 두개골 골절의 위치, 뇌출혈의 범위, 경추 손상의 정도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첫 번째로 뇌압을 낮춰야 해. 그 다음에 출혈을 멈추고 마지막에 경추를 고정시키자. 박서연은 수술 순서를 정리했어요. 한 번에 3가지 대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올리비아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박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집중력이 더 컸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박서연이 빅토리아에게 말했어요. 10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중간에 위험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을 겁니다. 빅토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까지 믿겠어요. 선생님을 믿을게요. 박서연이 수술실로 향하는 동안 온 병원이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이런 대형 수술은 이 병원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5년차 레지던트가 주도하는 수술이라니. 박서연의 등 뒤로 수많은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걱정, 응원, 불안, 기대. 모든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박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을 깨끗이 씻고 수술복을 입는 동안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할 수 있어. 꼭 성공시킬 거야. 박서연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박서연의 얼굴을 스쳤어요. 영하 18도로 유지되는 수술실의 온도가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얀 LED 조명이 수술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각종 의료기기들의 전자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박서연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새벽 3시 47분. 이 시간부터 올리비아의 운명이 결정될 거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극도의 집중 상태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죠. 수술실 안에는 총 8명의 의료진이 배치됐어요. 헤이든 교수, 톰슨 부교수, 마취과의 윌슨 교수, 그리고 5명의 간호사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고난도 수술은 베테랑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마취 시작합니다. 윌슨 교수의 침착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어요. 올리비아의 얼굴에 마취 마스크가 씌워졌고 각종 모니터들이 그녀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은 올리비아의 머리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소독약으로 수술 부위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소독약이 올리비아의 피부에 스며드는 모습을 보며 박서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혈압 90에 60, 맥박 110. 약간 불안정하지만 수술 가능한 상태입니다. 마취가 간호사가 보고했어요. 박서연이 메스를 들었어요. 손에 잡힌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정신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이 작은 칼날 하나가 올리비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앗아갈 수도 있었어요. 절개 시작합니다. 박서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어요. 메스가 올리비아의 두피를 따라 정확한 선을 그어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스며나왔지만 박서연의 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열 클램프, 간호사가 즉시 기구를 건네줬어요. 박서연은 능숙하게 출혈을 멈추며 수술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와, 손놀림이 정말 정확하네. 젊은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5년차 레지던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정적인 수술이었습니다. 박서연은 두피를 조심스럽게 젖혀냈어요. 그러자 금이 간 두개골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갈래로 갈라진 뼈 조각들이 뇌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이상해요. 박서연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CT 스캔에서 본 것보다 골절이 더 심각했습니다. 뼈 조각 하나가 뇌경막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교수님, 이거 보세요. 헤이든 교수가 현미경을 들여다봤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뼈 조각이 뇌관 근처까지 들어가 있네요. 수술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어요. 뇌관은 호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부위였거든요.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즉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박 의사, 이건 너무 위험해요. 여기서 멈추는 게, 톰슨 부교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박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박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뼈 조각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어요.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작년에 참석했던 신경외과 학회에서 본 새로운 수술 기법이었습니다. 아직 실험 단계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유일한 해답일 수도 있었어요. 초음파 기구 준비해 주세요. 박서연이 말했어요. 초음파요? 간호사가 의아해했어요. 네, 미세한 진동으로 뼈 조각을 조금씩 분해해서 제거할 거예요. 헤이든 교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 방법, 아직 실험 단계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박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초음파 기구가 준비됐어요. 박서연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극도로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0.1mm라도 잘못하면 올리비아는 즉시 목숨을 잃을 수 있었어요. 수술실이 고요해졌어요. 오직 의료기기들의 전자음과 올리비아의 인공호흡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박서연의 손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박수 상승, 120, 130, 마취가 간호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뇌압도 올라가고 있어요. 박서연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더 빨리 진행해야 했지만 성급하게 했다가는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어요. 천천히. 박서연이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초음파 기구가 뼈 조각을 조금씩 분해해 나갔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박서연이 조심스럽게 마지막 뼈 조각을 제거했어요. 그 순간 뇌경막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출혈이에요.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지열 패드. 박서연이 재빠르게 출혈 부위를 막았어요. 다행히 주요 혈관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모세혈관의 출혈이었어요. 다행이에요. 헤이든 교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박서연도 몰래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였어요. 뇌 안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출혈을 멈춰야 했습니다.
박서연은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뇌 조직을 조심스럽게 벌렸어요. 출혈 부위가 보이네요. 오른쪽 측두 옆 깊숙한 곳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작은 동맥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클립 준비하세요. 박서연이 말했어요. 터진 혈관을 클립으로 막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것도 극도로 정밀한 작업이었어요. 주변의 정상 혈관을 닫히게 하면 안 됐거든요. 현미경 아래에서 박서연의 손이 움직였어요. 클립이 터진 혈관을 정확히 물었습니다. 성공. 출혈이 멈췄어요. 수술실의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마지막 단계였어요. 목뼈 손상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박서연은 올리비아의 목 부분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2번, 3번 경추에 골절이 있어요. 엑스레이를 다시 확인하며 박서연이 말했어요. 금속판으로 고정해야겠네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술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척수를 다치게 하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었거든요. 박서연은 부러진 뼈 조각들을 정확한 위치에 맞추고 티타늄 나사로 고정했어요. 숙련된 손놀림이었습니다. 10시간이 흘렀어요. 박서연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3가지 대수술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봉합 시작합니다. 박서연이 마지막 단계를 시작했어요. 열어놓았던 두피와 목 부분을 차례로 봉합했습니다. 생체 신호 안정적이에요. 혈압 110에 70, 맥박 85. 마취가 간호사가 기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드디어 모든 수술이 끝났어요. 박서연은 마스크를 벗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헤이든 교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5년차 레지던트가 이런 수술을 해내다니. 믿을 수 없어요. 박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해냈습니다. 정말 해낸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올리비아가 깨어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올리비아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잠들어 있는 천사 같았습니다. 머리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목에는 금속 보조기가 고정되어 있었어요. 중환자실은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특수 병실이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침대 주변에는 각종 의료기기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 뇌압 측정기, 인공호흡기, 링거 스탠드까지 기계음들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그녀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올리비아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어요. 수술복을 벗고 일반 가운을 입었지만 여전히 피곤함이 온몸에 밴 상태였습니다. 10시간 동안 서서 수술한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박서연이 혼잣말을 했어요. 손끝으로 올리비아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어요. 중환자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빅토리아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10시간 동안 수술실 밖에서 기다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고 머리카락도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어떤가요? 빅토리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올리비아의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박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두개골 골절, 뇌출혈, 경추 손상까지 모두 치료했습니다. 이제 올리비아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빅토리아가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지만 맥박이 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보통은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예요.
하지만 뇌 수술의 경우에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박서연은 올리비아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반사신경을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올리비아, 내 목소리 들리니? 박서연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 이야기를 걸어주는 것이 좋다고 배웠거든요. 그때였어요. 올리비아의 오른쪽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박서연이 놀라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다시 한번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빅토리아 부인, 빨리 오세요. 박서연이 복도에 있던 빅토리아를 불렀어요. 빅토리아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올리비아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빅토리아의 눈이 커졌어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올리비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빅토리아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분명히 엄마라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빅토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올리비아, 우리 딸. 박서연도 감격했어요. 수술 후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하다니 예상보다 훨씬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올리비아가 깨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올리비아의 의식은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눈을 뜨는 시간이 길어졌고 간단한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어서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리비아, 아픈 곳 있어? 박서연이 물어봤어요. 올리비아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목에 고정장치가 있어서 많이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물 마시고 싶어?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삼킴 반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뇌간 부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조금씩 물을 들여볼게요. 스푼으로 물을 조금씩 올리비아의 입에 넣어줬어요. 올리비아가 천천히 삼켰습니다. 빅토리아가 옆에서 지켜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딸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 빅토리아와 박서연은 중환자실 옆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올리비아의 회복 과정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빅토리아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른 의사들이 모두 포기했을 때 선생님만이 우리 딸을 살려주셨어요. 박서연은 조금 부끄러워했어요. 저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요. 5% 확률의 수술을 혼자서 감당하신 게 어떻게 당연한 일이에요? 빅토리아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올리비아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빅토리아가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술 후 5일째 되는 밤이었어요. 박서연은 병원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안심하고 있었어요. 올리비아는 낮에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었고 손가락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그런데 밤 11시경 갑자기 알람이 울렸어요. 박서연이 급하게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올리비아의 모니터를 확인해 보니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낮에는 정상이었는데 박서연이 당황했어요. 올리비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동공이 평소보다 커져 있었습니다. 응급 CT 촬영 준비하세요.
박서연이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CT 결과가 나왔어요. 박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술 부위 근처에서 새로운 출혈이 발견됐어요. 아주 작은 혈관이었지만 서서히 피가 고이면서 뇌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연성 출혈이에요. 박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수술 후 며칠 뒤에 나타나는 합병증이었습니다.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발생하면 매우 위험했어요. 빅토리아가 급하게 병원으로 왔어요. 박서연의 표정을 본 순간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올리비아가 새로운 출혈이 생겼어요. 재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재수술요? 그럼 또 위험한 건가요? 이번에는 더 어려워요. 박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첫 번째 수술 부위 때문에 접근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올리비아가 약해진 상태라서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상황이 첫 번째 수술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빅토리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박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올리비아를 끝까지 살려내겠어요. 다른 의사들이 모였어요. 헤이든 교수, 톰슨 부교수, 그리고 몇 명의 베테랑 의사들이 올리비아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헤이든 교수가 CT 스캔을 보며 말했어요. 출혈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모든 의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위험한 수술이 될 거였습니다. 박 의사, 이번에도 당신이 집도하겠어요? 톰슨 부교수가 물어봤어요. 박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이었거든요. 하지만 올리비아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박서연의 목소리는 첫 번째만큼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책임감만큼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빅토리아가 박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을 믿어요. 올리비아를 다시 한번 구해주세요. 박서연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새벽 4시 골든 게이트 메디컬 센터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6층 신경외과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수술실 앞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수술 계획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술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미 한 번 열었던 두개골을 다시 열어야 했고 흉터 조직들 때문에 시야 확보도 어려울 거였습니다. 게다가 올리비아의 체력도 예전만 못했어요. 박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수술의 행운이 두 번째에도 이어질까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성공 확률은 더욱 낮아졌어요. 서연아, 괜찮아? 헤이든 교수가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박서연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수술 전 마지막 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병원장까지 참석했습니다. 올리비아의 케이스가 병원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박 의사, 정말 재수술을 하시겠어요? 병원장인 로버트슨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이미 한 번 기적 같은 수술을 성공시켰잖아요. 이번에는 위험이 너무 커요. 다른 의사들도 하나둘씩 반대 의견을 냈어요. 박 의사, 이미 충분히 최선을 다했어요. 더 이상은 환자가 깨어났으니 만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실패하면 이번에는 정말 되돌릴 수 없어요.
박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동료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번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올리비아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뇌압이 계속 올라가면 결국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말 해야 할까? 박서연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혼자만의 판단으로 밀고 나가는 게 맞을까요? 첫 번째 수술 때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었고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빅토리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선생님, 올리비아가 깨어나서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고맙다고 전해달라는군요. 박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 순간 모든 의구심이 사라졌습니다. 박서연이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의사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결정하셨어요? 헤이든 교수가 물어봤어요. 네, 수술하겠습니다. 박서연의 목소리는 다시 단단해졌어요. 올리비아는 17살이에요. 아직 살아야 할 인생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병원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박 의사, 이번에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박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저 혼자서 감당할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서연의 각오를 보고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상황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이번 수술의 어려운 점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 부위에 흉터 조직이 생겼어요. 박서연이 CT 스캔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를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출혈 부위에 접근할 수 있어요. 마취과 윌슨 교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환자의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마취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톰슨 부교수도 한마디 했어요. 이번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울 거예요. 현미경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모든 조건들이 첫 번째보다 불리했어요. 하지만 박서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 직전 헤이든 교수가 박서연을 따로 불렀어요. 서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 환자도 위험하고 너의 의사생활도. 박서연이 고개를 들어 헤이든 교수를 바라봤어요. 교수님, 저는 의사예요. 그녀의 눈빛이 첫 번째 수술 때처럼 다시 단단해졌어요. 의사라면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헤이든 교수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어. 이번에도 함께 하자. 다른 의사들도 하나씩 참여를 결정했어요. 비록 위험하지만 박서연을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빅토리아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았어요. 첫 번째 수술 때와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불안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실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빅토리아를 신경 쓰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정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빅토리아는 계속 기도했어요. 종교를 믿지 않던 그녀였지만 이럴 때는 신에게라도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을 구해주세요. 병원 전체가 이 수술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수술의 성공으로 박서연은 유명해졌지만 이번에는 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적의 여의사라는 별명까지 붙었지만 박서연에게는 오히려 압박이었어요. 수술실 안에서는 박서연이 흉터 조직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시야가 잘 안 보여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진행해야겠어요. 박서연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이번에는 정말 한계에 도전하는 수술이었습니다. 헤이든 교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박서연을 지켜봤어요. 언제든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런 섬세한 작업은 박서연이 직접 해야 했어요. 조금만 더. 박서연이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올리비아의 생명이 그녀의 손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수술 시작 3시간째 박서연은 흉터 조직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수술로 생긴 유착 부위들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조직들을 하나씩 분리해야 했어요. 교수님, 이상해요. 박서연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출혈 부위가 CT에서 본 것과 다른 위치에 있어요. 헤이든 교수가 함께 현미경을 확인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곳이네요. 출혈 부위가 더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뇌의 중요한 혈관들이 밀집된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대량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박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더 복잡했어요. 단순한 지연성 출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지? 박서연이 작은 혈관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마치 작은 포도송이처럼 생긴 혈관 기형이었습니다. 혈관 기형이에요. 톰슨 부교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동정맥 기형인 것 같은데 이건 선천적인 거예요. 박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정맥 기형은 선천적으로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얽혀 있는 질환이었습니다. 교통사고와는 상관없이 원래부터 있던 거였어요. 그럼 이게 출혈의 원인이었군요. 아마 첫 번째 수술의 충격으로 기형 혈관이 터진 것 같아요. 헤이든 교수가 설명했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출혈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혈관 기형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박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복잡한 혈관 기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칫하면 주변의 정상 혈관까지 손상시킬 수 있었어요. 그때 박서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작년에 독일 의학 저널에서 본 새로운 수술 기법이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혈관 기형을 조금씩 차단하는 방법이었어요. 레이저 장비 있나요? 박서연이 물어봤어요. 레이저요? 뇌수술에서 레이저를 쓰신다고요? 간호사가 의아해했어요. 네, 미세 레이저로 혈관을 하나씩 차단할 거예요. 헤이든 교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 방법, 아직 실험 단계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박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30분 후 레이저 장비가 준비됐어요. 박서연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레이저를 혈관 기형에 조준했습니다. 수술실이 고요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박서연의 손끝을 지켜봤습니다. 레이저 빛이 아주 작은 점으로 집중되어 혈관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혈관 차단 완료.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기형 혈관들을 차단해 나갔습니다. 심박수 상승. 130, 140. 마취가 간호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뇌압도 올라가고 있어요. 시간이 촉박했어요. 너무 오래 걸리면 올리비아의 뇌가 손상될 수 있었습니다. 박서연의 이마에 땀방울이 흘렀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계속 정밀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레이저로 혈관을 차단하던 중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출혈이 터졌어요.
출혈이에요.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박서연이 재빨리 지혈 패드로 출혈을 막았어요. 하지만 피가 계속 솟구쳤습니다. 주 혈관이 손상된 것 같아요. 톰슨 부교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박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뇌의 주요 혈관이 터지면 올리비아는 몇 분 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클립, 빨리 클립. 박서연이 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출혈 부위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침착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당황하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어요. 흡입기로 피를 제거해 주세요. 간호사가 흡입기로 고인 피를 빨아냈어요. 그러자 출혈 부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이 현미경을 더 가까이 당겼어요. 눈을 크게 뜨고 출혈 부위를 집중해서 봤습니다. 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아주 작은 혈관이었어요. 레이저 시술 중에 실수로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박서연이 극도로 조심스럽게 클립을 혈관에 대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정확하게 혈관을 물었습니다. 성공! 출혈이 멈췄어요. 수술실에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젊은 레지던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할 수가 있다니. 헤이든 교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박 의사, 당신의 수술 실력은 정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박서연이 다시 집중했어요. 혈관 기형 제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기형 혈관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어요.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레이저가 정확하게 혈관을 차단할 때마다 박서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폭탄을 해체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3시간 더 지난 후 드디어 모든 혈관 기형이 제거됐어요. 박서연이 마지막으로 현미경을 통해 수술 부위를 점검했습니다. 완벽해요. 더 이상 출혈이 없었어요. 모든 혈관들이 정상적으로 혈액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톰슨 부교수가 중얼거렸어요. 이런 복잡한 혈관 기형을 레이저로 제거하다니. 교과서에 나올 만한 수술이에요. 헤이든 교수도 감격했어요. 30년 의사 생활에서 이런 수술은 처음 봅니다. 박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해냈습니다. 정말 해낸 거였어요. 수술이 끝나자 올리비아의 생체 신호가 빠르게 안정됐어요. 혈압 정상, 맥박 안정적이에요. 마취가 간호사가 기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뇌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수치들이 정상이었어요. 박서연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봉합 시작합니다. 박서연이 마지막 단계를 시작했어요. 열어놓았던 두개골을 다시 닫고 두피를 봉합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더 조심스럽게 봉합했어요. 다시는 열지 않아도 되도록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총 8시간에 걸친 두 번째 수술이 끝났어요. 박서연은 마스크를 벗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목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정말 대단한 수술이었어요. 모든 의료진들이 박서연을 바라봤어요. 존경과 감탄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박 의사님은 정말 천재예요. 이런 수술은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될 거예요. 박서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으니까요. 수술실을 나가면서 박서연은 올리비아를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거야. 박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올리비아를 완전히 구해낸 거였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빅토리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서연의 얼굴을 본 순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공했어요. 박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빅토리아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수술 후 일주일째 올리비아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질 정도였습니다. 머리에 감겨있던 붕대도 대부분 제거되었고 목의 고정 장치도 가벼운 것으로 바뀌었어요. 엄마, 오늘 기분이 정말 좋아. 올리비아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도 혈색이 다시 돌아왔어요. 빅토리아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매일 감동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고 있다니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지? 네, 박서연 선생님이 회진 오실 시간이에요. 올리비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박서연을 만나는 게 매일의 즐거움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올리비아는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목에 가벼운 보조기를 하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올리비아, 오늘은 계단 오르기를 연습해 볼까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격려하며 말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올리비아가 의욕적으로 대답했어요. 계단을 한 걸음씩 오를 때마다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빅토리아는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칠 전까지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했던 딸이 이제 계단을 오르고 있었거든요. 엄마 봤어? 나 혼자서 다 올라왔어. 올리비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 우리 딸. 빅토리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녁 시간 병실에서 빅토리아와 올리비아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무서웠죠? 올리비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빅토리아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어요. 그 절망적이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많이 무서웠어. 너를 잃을 뻔했으니까. 미안해요, 엄마. 제가 아프게 해서. 바보야, 네 잘못이 아니잖아. 빅토리아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히려 이번 일로 엄마가 더 많이 깨달았어. 일보다 네가 훨씬 소중하다는 걸. 올리비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앞으로는 너와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릴 거야. 그날 밤 빅토리아는 병원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을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라면 지금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수십억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빅토리아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0억을 줘도 딸의 생명을 살 수 없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내일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요. 빅토리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다음 주에 일정을 잡아주세요. 지금은 딸이 더 중요해요. 박서연이 올리비아의 병실을 찾았어요. 정기 검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올리비아, 기분이 어때? 너무 좋아요. 오늘 계단도 혼자 올라갔어요. 올리비아가 신나게 말했어요. 박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환자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올리비아, 혹시 장래 희망이 뭐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올리비아가 생각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처럼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박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는 뜻이야? 네. 선생님처럼 멋진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날부터 올리비아는 의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서연이 가져온 의학 책들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선생님, 뇌수술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올리비아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렇지. 아주 정밀한 작업이 필요해. 저도 나중에 뇌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박서연이 올리비아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놀랐어요.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지.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정말요? 올리비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박서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를 수술한 의사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때처럼 올리비아도 같은 꿈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빅토리아는 올리비아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어요.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올리비아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빅토리아가 딸을 바라봤어요. 사고 전에 올리비아보다 훨씬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도 많이 변했어. 어떻게요? 일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가장 중요해. 빅토리아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약속해. 올리비아가 어머니의 팔짱을 꼈어요. 저도 더 좋은 딸이 될게요. 빅토리아는 회사 일정을 대폭 줄이기로 결심했어요. 중요한 회의들은 화상으로 참여하고 출장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빅토리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사는 저 없이도 잘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딸에게는 제가 꼭 필요하거든요. 비서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결정이신 것 같아요. 빅토리아는 달력을 보며 올리비아와 보낼 시간들을 계획했어요. 매주 금요일은 딸과의 데이트 날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되었어요. 올리비아는 신이 나서 짐을 쌌습니다. 한 달 넘게 머물렀던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셨잖아. 빅토리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박서연도 마지막 검진을 위해 왔어요. 올리비아, 이제 정말 건강해졌어. 앞으로 주의할 점만 설명해 줄게. 네, 선생님. 격한 운동은 당분간 피하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해. 올리비아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해. 네, 꼭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될게요. 병원 로비에서 올리비아는 박서연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박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올리비아,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꿈을 꼭 이루길 바라. 빅토리아도 박서연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선생님,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올리비아를 만나서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해요. 차에 타면서 올리비아는 병원을 뒤돌아봤어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새 생명을 얻은 곳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렇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야. 빅토리아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갈 거였습니다. 돈이나 성공보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말이에요. 차가 병원을 떠나면서 올리비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꼭 의사가 되어서
박서연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구해야지. 새로운 꿈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캘리포니아의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골든 게이트 메디컬 센터 앞 카페에서 세 명의 여성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빅토리아, 그리고 올리비아였어요. 올리비아는 이제 19살이 되었어요. 긴 금발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의대 예과 교재를 옆에 끼고 있었습니다. 목에 있던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의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 이번 학기 해부학이 정말 어려워요. 올리비아가 웃으며 하소연했어요. 하지만 너무 재미있어요. 특히 뇌 구조 부분은 정말 신기해요. 박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2년 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소녀가 이제 미래의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의대 진학 준비는 어때? 박서연이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MCAT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 시험 볼 예정이에요. 올리비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목표는 스탠포드 의대예요. 선생님처럼 신경외과를 전공하고 싶거든요. 빅토리아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딸. 그런데 올리비아, 신경외과는 정말 어려운 거야. 박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8년 이상 공부해야 하고 수술도 엄청 힘들어. 괜찮아요.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요. 올리비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선생님은 요즘 어떠세요? 승진하셨다고 들었는데. 올리비아가 궁금해했어요. 박서연이 조금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네, 펠로우 과정을 마치고 정식 신경외과 전문의가 됐어요. 축하해요. 올리비아와 빅토리아가 함께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사실 곧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박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도전이요? 의료진이 부족한 아프리카 지역에 자원봉사를 가기로 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커졌어요. 6개월 동안 케냐에 가서 현지 아이들을 치료할 거예요.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올리비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의사가 되면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나중에 함께 가자. 박서연이 웃으며 제안했어요. 정말요? 약속해 주세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2년 전 그 절망적인 밤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평생의 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빅토리아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그 사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텐데. 맞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소중한 만남을 가져다 줬네요. 박서연도 동감했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저 요즘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올리비아가 진솔하게 말했어요. 한 번 죽을 뻔했으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아요. 빅토리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 매일매일이 선물이지.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 제게 주어진 이 새로운 기회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거든요. 올리비아의 말에 박서연이 깊이 감동했어요. 올리비아, 넌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빅토리아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빅토리아가 고백했어요. 예전에는 성공과 돈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재단 일이 회사 일보다 더 보람차죠? 박서연이 물어봤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아픈 아이들이 치료받고 웃는 모습을 볼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빅토리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올리비아를 거의 잃을 뻔했던 그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만난 것도요. 올리비아가 박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박서연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올리비아를 치료하면서 의사로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아무리 어려워도 확률이 낮아도 환자를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박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후로 더 많은 어려운 수술들을 성공시킬 수 있었어요. 정말요? 네, 올리비아 덕분에 더 나은 의사가 됐어요. 박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 아프리카 자원봉사도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결심할 수 있었어요. 빅토리아 부인, 그때 100억을 제안하셨는데 박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 그거요. 빅토리아가 웃었어요. 사실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어요. 선생님에게 드리려고 했던 그 돈으로요. 정말요? 네, 선생님이 거절하셔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다가 재단을 만들게 됐어요. 박서연이 놀랐어요. 그럼 결국 그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죠. 빅토리아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진짜 보상인 것 같아요. 해가 저물어가는 카페에서 세 사람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두 분 다. 올리비아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바꿔주셨고, 선생님은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빅토리아가 대답했어요. 올리비아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줬어. 박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올리비아 덕분에 더 좋은 의사가 됐어요. 세 사람이 함께 일어섰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만나요. 박서연이 말했어요. 그때는 올리비아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꼭 좋은 소식 가져올게요. 올리비아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빅토리아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2년 전 그 절망적인 밤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정말 기적이야. 혼잣말을 했어요. 100억으로도 살 수 없었던 것들을 얻었네. 박서연은 병원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만날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구하게 될 생명들을 말이에요. 올리비아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의학교재를 펼쳤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절망적인 밤에서 시작된 기적은 계속해서 더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으로는 살 수 없었던 것들, 희망, 용기, 사랑, 그리고 새로운 꿈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올리비아가 의사가 되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갈 시작, 빅토리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갈 시작, 박서연이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구해갈 시작이었습니다. 100억의 기적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